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임진왜란 당시의 명나라 대장군의 부대에는 조선 사람 통역의 역관 돌쇠가 있었습니다. 돌쇠는 나이가 아직 20세 내외에 불과하였으나 인물이 처남이 남자로 잘생기고 말재주가 능하여 얼마 배우지 않았건만 명나라 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하고 성품이 선하고 머리가 총명하니 명나라 대장군은 특별히 아끼며 밤과 낮으로 잠시라도 옆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밥을 먹어도 같이 먹고 일도 같이 하니 대장군의 돌쇠의 총에는 대장군의 애첩이라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돌쇠의 말이라면 누구보다도 굳게 믿음으로 그의 말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대장군에게 무슨 기묘한 중대한 일이나 청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돌쇠에게 먼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끝이 나서 대장군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쇠 역시도 그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장군이 출발하기 앞서 군사를 점검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장군의 부관이 실수로 군량미를 전부 사용하여 없앴습니다. 군량미는 아무리 전시라도 남겨놔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장군은 이 일에 크게 분노하여 죄를 물어 군사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부관의 생명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때의 부관은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칠복이고 조정에 관직이 있었으며 돌쇠와 마찬가지로 총명하고 성심이 굳은 청년이었습니다. 부관인 아버지의 소식을 들은 칠복이는 바로 갇혀있는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구할 방법을 여러 가지 수소문했습니다. 그래서 대장군의 참모장에게 가서 사정사정하며 아버지를 사면할 방법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참모장이 말하기를 내가 들은 즉 돌쇠 역관이 대장군에게 가장 신임을 받는다고 하니 그에게 잘 청한다면 혹시 아버지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을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칠복이가 돌쇠를 찾아가 자기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주길 애걸복걸했습니다. 돌쇠가 칠복이의 말을 잘 들어보니 칠복이는 효심이 깊고 어떠한 권력에 사심도 갖지 않는 심지가 굳은 사내였습니다. 이런 칠복이의 청에 돌쇠의 마음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대장군에게 어떤 청도 하지 않는 돌쇠는 처음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강직하고 군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대장군이라도 자기가 총애하는 돌쇠의 말에는 차마 저버리지를 못하고 한 번 생각, 두 번 생각하다가 최후의 한숨을 한 번 크게 쉬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국의 대장군이 되어 수만의 군병을 데리고 전장에서 지낸 지 수십 년. 나라에 큰 공을 많이 세웠으며 한 번도 군법을 범한 일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돌쇠 역관을 위하여 법을 지키지 못하고 부관의 죄를 사면한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돌쇠는 이 사실을 부관의 아들 칠복이에게 전달하고 안심케 하였습니다. 칠복이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이미 돌아가셨던 자기 아버지가 새로 다시 살아난 듯이 크게 기뻐하여 금은 보하며 진주 비단 등등을 산더미같이 가지고 와서 돌쇠에게 주고 100배 1000배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원래 청렴한 사람인 까닭에 그것들을 모조리 사양하여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칠복이가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나으리께서는 조선의 역관이지만 우리 명나라 황상께 아뢰어서 그 간공을 알린다면 어디 조선 조정의 대관 자리라도 얻는 것이 어떠한지요? 아니요, 우리 조선은 옛날부터 명분을 심하게 가리는 나라이니까. 나와 같은 역관 신분의 사람은 도저히 정부의 고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편법으로 고관의 자리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도리어 조롱거리만 될 것입니다. 내 처지를 잘 알고 분수에 없는 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자 칠복이가 또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을 명나라의 고관을 하심이 어떠십니까? 나는 원래 조선 사람이 아니요. 나의 부모 형제가 다 고향에 있어서 밤낮으로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중이요. 나 역시 일각이 여삼추같이 고향으로 가고 싶으니 대장군의 허락만 해준다면 오늘이라도 고향에 돌아갈 예정이라. 이런 제가 남의 나라 벼슬을 하고 남의 나라에 머물겠습니까? 하고 사양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칠복이는 무엇으로 그의 은혜를 갚을 도리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나으리께서 무엇이든지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돌쇠는 칠보기가 너무 애걸하며 말하니 돌쇠는 장난 겸해서 대답했습니다. 아이, 그럼 나에게 천하의 최고 아름다운 미인을 얻어준다면 내 소원을 이루겠소. 하고 말하였습니다. 칠보기는 그의 말을 듣고 얼굴에 어두운 빛을 띄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지 얼마 후 돌쇠는 역관일로 명나라의 한 마을에 가게 되었습니다. 칠보기는 돌쇠를 반가이 맞이하여 알 수 없는 곳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그곳은 장소도 좋거니와 집들이 새로 지은 건물로 화려하며 웅장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칠보기는 돌쇠를 반갑게 안내하여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방으로 들어앉게 하였습니다. 곧 술을 들이고 이윽고 앞문이 열리며 향기가 진동하고 수십 명의 미인들이 떼를 지어 나오는 것입니다. 돌쇠가 자세히 보니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릴 만큼 황홀하고 모두들 최고의 미인들이었습니다. 돌쇠는 감탄을 하며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칠보기가 급히 돌쇠의 소매를 잡아 한사코 말리며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여자들은 모두들 시녀들입니다. 시녀들이요. 이렇게 아름다운 처자들이 모두 시녀란 말입니까? 진짜 천하의 제일 미인은 이 앞으로 곧 나올 터이니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잠시 후에 앞문이 또다시 열리며 향기가 코를 찌르더니 한 여인이 방으로 들어오는데 돌쇠가 생전에 처음 보는 정말 미인이었습니다. 칠보기는 여자를 돌쇠의 앞으로 안내하여 절을 시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처자는 현재 중국에서 제일 가는 천하의 미인으로 나으리께서 아무쪼록 인정을 베푸셔서 오늘 밤 이곳에서 아름다운 인연을 맺으십시오. 그러나 돌쇠는 갑자기 얼굴빛이 변하며 사양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초에 미인을 한번 보고 싶다고 했을 뿐입니다. 즉 구경하겠다고만 한 것입니다. 칠보기는 깜짝 놀라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초에 제가 나으리에게 은혜를 갚기 위하여 천시만고 끝에 당신이 원하시던 대로 천하의 미인을 구하여 온 것인데 그렇게 거절하시니 그게 될 말씀입니까? 이 천하 제일 미인은 비록 명나라의 천자라 하여도 도저히 구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미인의 내력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는 본래 운남국의 왕녀였습니다. 몇 해 전에 운남왕이 다른 소국의 왕과 큰 원수를 졌었는데 제가 목을 걸고 원수를 갚아주었더니 그는 저에게 이후 당신네가 무엇이든지 나에게 요구할 것이 있다면 아무 것이나 다 들어주마 한 일이 있었고 그때 운남왕의 딸이 천하의 미인이라는 소문을 들었기에 이번에 당신의 소원대로 미인을 구하여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사람을 보내서 운남 왕에게 제 사정을 말하였더니 왕이 쾌히 승낙하므로 당신이 오시는 날짜를 맞추어서 산말리길에 은자 수만 양을 허비하여 천리마를 몰아서 교대하여 일부러 데려온 것인데 당신이 만일 한번 보기만 하고 그대로 돌려보낸다면 제 마음이 섭섭도 하거니와 저 여인도 낙심할 터이니 간곡하게 나으리께 청하건대 거절치 말고 소중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두 분이 만일 마음이 맞으신다면 비단 오늘 하루의 가약뿐만 아니라 100년의 가약을 맺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칠보기는 백방으로 간곡히 청하고 또 청했습니다. 돌쇠 또한 더 이상 칠보기의 간곡함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하제일의 미녀와 인연을 맺는 것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그곳에서 여자와 아름다운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칠보기는 문 밖에서 미리 그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돌쇠를 보고 웃으며 그래 편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여인과 평생 인연을 맺으시지요. 이 처녀 또한 나으리를 흠모하고 있습니다. 그냥 같이 사시지요. 그러자 돌쇠는 대답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성인은 대단히 고마운 일이나 우리 조선의 국법에 남의 나라 부인을 마음대로 데리고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터인즉 아무리 마음에 있더라도 그리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칠보기가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나으리 이렇게 된 것도 천하의 인연입니다. 또 이러한 천하에 둘도 없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난 것도 세상에 아주 드문 일이니 조선으로 데리고 갈 수 없으시다면 아주 이곳에다 집을 한 채 정해놓고 1년 1차 귀국에 사신이 올 때마다 나으리께서 역관으로 오셔 마치 견우직녀가 7월 7석 한 번씩 만나는 것 같이 서로 만난다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매년 당신을 매일 기다릴 것입니다. 돌쇠 또한 칠보기의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승낙하였습니다. 칠보기의 주선으로 한 살림 잘 차려두고서 중국을 갈 때마다 여인의 집에 유숙하여 재미있게 지내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그곳에 죽을 때까지 살게 되니 그때 중국 사람들은 누구나 그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연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돌쇠는 여인과 오래오래 살면서 여자의 몸에서 아들을 여럿 낳았고 그 자손들이 날로 번창하여져서 중국에서도 이름을 떨치는 집안이 되었으며 후에 명나라가 청나라에게 멸망한 후에도 각처로 피신하여 후손들은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었고 청나라의 벼슬하여 지위가 정승 벼슬까지 오른 자도 있었습니다. 그 후 조선의 인조임금 시대에는 또한 그의 후손이 중국의 사신으로 조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는 돌쇠의 피가 흐르는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 서울에 칠복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이 구차하다 보니 글도 읽다 말고 백수건달이 되어 떠돌아다녔습니다. 칠복이에게는 삼촌이 한 분 계셨는데 나라 대감자리를 얻어 아쉬울 게 없이 살며 아들 삼형제를 다 출세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큰 집인 칠복이네 집이 못 산다고 업신여기며 칠복이를 돌봐주지도 않았습니다. 옛말에 아제비가 생각하는 것만큼 조카도 생각한다고 아제비가 조카에 인색하니 조카도 아제비 돈을 탐하려고 들었습니다. 하루는 칠복이가 삼촌 집에 들어가 삼촌이 타고 다니는 백마를 훔치고는 검은 물감을 들여 자기 집 말뚝에 매두었습니다. 삼촌은 말을 잃어버리자 각처에 사람을 보내어 찾아보았으나 행방마저 알 길 없었습니다. 며칠 후 칠복이는 시커먼 말을 타고 삼촌 집에 놀러 갔습니다. 애지중지한 말을 잃어 앓고 있던 삼촌은 조카가 타고 온 말을 보니 욕심이 났습니다. 자네, 그 말은 어디서 샀나? 삼촌, 이 말은 장에서 샀습니다. 그 말 참 너무 좋아 보이네. 내가 최근에 백마를 잃어버렸네. 이 말을 나에게 팔면 안 되겠나? 안 됩니다, 삼촌. 이 말은 저에게 소중한 말입니다. 이 사람아, 그러지 말고 달라는 대로 다 줄게. 내게 좀 팔라고. 칠복이는 몇 번 안 된다고 하다 삼촌이 점점 더 달라붙으니 할 수 없이 파는 듯이 돈을 톡톡히 받아 쥐고 돌아왔습니다. 말을 잃고 배를 앓던 삼촌은 백마와 비슷한 말을 구하고 보니 돈은 써도 속만은 뻥 뚫리는 듯 시원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삼촌은 볼일 있어 검은 말을 타고 길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에 소나기를 맞았습니다. 갑자기 만난 비라 쉴 곳도 없고 하여 비를 맞으며 오다 보니 옷이 먹물이 들어 시커멓게 되고 검은 말은 백마로 변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조카인 칠복이에게 속은 줄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삼촌은 분이 상투미까지 올라 아들 삼형제를 불러놓고 사실을 말하고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아들들도 분하여 풀풀 뛰며 없애버리자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목을 딸 수는 없고 방법이 있어야 하겠으니 삼촌은 아들들을 보고 어떻게 죽이면 좋으냐 하고 물었습니다. 첫째가 가만히 있다가 하는 말이 경상도 아무 고을에 원으로 보내는 게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고을은 원님이 부임하여 하룻밤만 자면 죽어 없어지는 고을이었습니다. 삼촌은 그 계략이 그럴듯하다면서 조카를 찾으니 이미 도망치고 어디 갔는지 알 길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동네에 벌을 안 줄 테니 칠복이에게 돌아만 와달라는 소문을 내었습니다. 죄를 진 칠복이는 벌을 안 준다니 삼촌을 찾아왔습니다. 삼촌은 어느 때와 다르게 반갑게 맞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이제는 나이도 들어 장가라도 가야 할 게 아닌가? 마냥 떠돌아 다니지 말고 이제부터는 아무 고을 원의 관직을 맡아보게. 조선 팔도를 다 돌아다니며 보며 듣고 못해본 일 없는 칠복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작이란 걸 알면서도 승낙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톨이 신세인 칠복이는 아무 근심 없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기 마련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무슨 연고인가 알아나 보고 죽으려고 마음을 크게 먹고 아무 고을을 향해 떠났습니다. 칠복이는 길을 가다 날이 저물어 더 가지 못하고 산 밑에 불이 반짝이는 외딴 오두막집에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 집엔 백발 노인이 홀로 살고 있었는데 대충 저녁이라고 하며 차려주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노인은 고개 넘어 마을에 갔다 올 일이 있다고 떠났습니다. 한참 있을라니 밖에서 노인을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칠복이는 문을 열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하니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길 가던 사람이 날이 저물어 묵어간다고 하니 한 사람이 있다 말하기를 노파가 사람인 줄 아오? 그는 천년 묵은 구미호요. 우린 노인을 잡아치우려 하는데 변술이 많아 못 잡고 있소. 지금 구미호는 고개 넘어 김진사 딸을 잡아먹으려고 여우독을 피워 병들게 하였소. 그 집에선 세상 잘한다는 의원들 다 수소문했지만 구미호를 안 잡곤 못 살요. 라고 말하고는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칠복이는 떠날까 말까 망설이다가 어떻게 되나 보자고 눌러있을라니 노인이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집 주변을 돌아보며 손님이 찾아오지 않았던가 하고 물었습니다. 칠복이는 얼마 전에 모르는 두 사람이 찾아왔다가 없다니 돌아가더라고 하였습니다. 노인은 다른 말이 없던가 하고 물으니 칠복이는 아무 말 없이 가버렸다고 자연스레 넘겼습니다. 이에 노인은 그것이 사람인 줄 아는가? 하나는 관가 용마루 꼭대기에 있는 천년묵은 구렁이고 하나는 관가 암늪 속에서 사는 천년묵은 궁뱅이네. 이것들이 원님이 부임하면 죽이는 판일세. 라고 하였습니다. 앞뒤 말을 들어본 칠복이는 이들 간에 모순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침을 먹은 칠복이는 길을 떠나는 체하고 고개 넘어 김진사 댁을 찾아갔습니다. 뜰하게 들어서니 의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종들이 들락날락하였습니다. 칠복이는 한 여종을 불러 지나가던 길손이 병을 봐도 되겠는가 하고 대감님께 여쭈라 하였습니다. 종이 달려가 김진사에게 알리니 얼른 모셔드리라 하였습니다. 칠복이가 방에 들어가는데 명의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건 말건 방에 들어간 칠복이는 환자도 보지 않고 환자 손목에 명주실을 메었습니다. 한참 실을 쥐고 진맥하던 칠복이는 대단한 병이 아니니 근심할 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김진사가 무슨 병인가 하고 물으니 칠복이는 조급해 마시고 오늘 내로 병을 다스리고 보약 몇 첩쓰면 완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술상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소문났다는 명의들은 슬금슬금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칠복이는 낮에 술만 마시고 환자의 낯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술만 마시다가 저녁쯤 되니 집 주변을 서너 번 돌아보고 들어와서는 박달나무 방망이 6개와 건장한 장정 5만 뽑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김진사는 시키는 대로 종들에게 분부하여 방망이도 만들고 장정들도 데려왔습니다. 칠복이는 장정들에게 방망이를 나누어 주며 하는 말이 오늘 저녁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있어도 나가는 사람은 없게 하라. 나가는 놈만 있으면 이 방망이로 때려 죽이라 하였습니다. 해가 넘어가 어슬어슬하니 나이든 무당이 들어왔습니다. 무당은 환자 옆에 앉아 악기를 물리친다면서 별 귀신을 소리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다 하고는 칠복이는 무당 뒤에서 대갈통을 갈겼습니다. 다시 재차 대갈통을 갈기니 비틀거리며 머리를 싸지고 대문을 향해 나가려 했습니다. 이때 대문 지키는 두 장정이 막아서며 연거푸 매를 때리니 천년묵은 구미호가 쭉 늘어졌습니다. 결국 구미호가 노인과 무당으로 변장한 것이었습니다. 칠복이는 김진사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감님, 따님이 여우독을 입어 인사불성이 되었는데 구미호를 잡았으니 보약을 써서 원기를 도와주면 일 없을 것입니다. 김진사는 칠복의 말대로 보약을 쓰니 딸은 입술이 빨개지며 핏기가 돌고 미음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은 딸을 살린 칠복이가 얼마나 고맙지 않겠습니까? 김진사는 칠복이에게 자기 집 아들 삼아 사위해달라 부탁하였습니다. 칠복이는 사양하는 채 하다가 결국 김진사 딸에게 장가까지 들었습니다. 이렇게 처갓집에서 재미있는 생활을 지낸 칠복이는 김진사에게 고을원님으로 가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칠복이는 김진사의 만류도 마다하고 곧장 고을에 내려갔습니다. 칠복이가 고을원님으로 부임하자 포졸들을 불러놓고 큰 솥가마에 물을 펄펄 끓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용마루 꼭대기에 보이는 게 있으면 솥에 넣으라 하였습니다. 포졸들이 올라가 보니 큰 구렁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포졸들은 잽싸게 잡아 솥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 칠복이는 마당못에 물을 푸라 하였습니다. 푸고 보니 큰 굼벵이가 꿈틀거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솥에 집어넣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되자 칠복이는 모인 포졸들을 보고 돌아가라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칠복이는 관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놈이 들어오나 하고 뜬 눈으로 나를 밝혔습니다. 새벽녘에 잠시 잠들었는데 밖에서 서로 들어가라고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내다보니 웬 장정이 시체를 매장할 감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놈, 무얼하러 들어오는 것이냐? 하고 칠보기가 호령하니 깜짝 놀란 장정은 뒤로 물러서며 아이고 원님 살아계십니까 하고 엎드려 절을 드렸습니다. 그 후부터 아무 일 없이 고을을 발전시키니 칠보기는 고을 사람들이 존경하는 원님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이 소식을 접한 삼촌은 새 아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물었습니다. 첫째가 나서며 자기가 가서 죽여버리고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칠보기는 바로 삼촌의 첫째가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접한 칠보기는 술 잘 먹고 여자를 좋아하는 첫째의 성미에 맞추어 고을로 들어가는 길목에 집을 보기 좋게 지어놓고 고운 여인을 데려다 술장사를 시켜놓고는 내려오면 대적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고을에 다다른 첫째는 술집을 보고는 지나칠 수 없어 두어 잔만 마시려고 들어갔더니 고운 여인이 술을 파는데 눈독이 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자를 좋아하는 첫째는 술 한 잔 마시고는 여인을 훔쳐보고는 술 한 잔 마시라고 권하였습니다. 그 후 술이 거나한데 날이 어두워져 가게 문을 닫게 되니 첫째는 아쉽게 자리를 차고 일어났습니다. 이때 주인이 생글생글 웃으며 날도 저물었는데 이제 어디 가서 주무시겠어요. 방이 빈 곳이 있으니 주무시고 가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통째로 삼키지 못해 못 견디던 차라 좋아라 하고 머물었습니다. 그는 저녁 먹기 바쁘게 여인을 졸라 자리에 들었습니다. 불이 꺼지자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문 열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이 자기 남편이 돌아왔다고 하자 첫째는 손을 삭삭 비비며 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여인은 새로 만든 농짝에 숨겨놓고 쇠사슬로 철컥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여니 남편이 들어오며 인제 문을 여는가 하고 따지기도 하고 다른 서방이 있다는 둥하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부었습니다. 여인은 생사람을 잡는다며 소리쳤습니다. 성이 난 남편은 여인에게 손찌검하니 그는 못 살겠다 하며 이혼하자고 하였습니다. 쌍방이 이혼하자 하니 살림만은 똑같이 나누자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인의 요구대로 이것저것 나누어 놓고 마지막 농짝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농짝만은 서로 사양하지 않아 고을 원님에게 가서 시비를 가르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칠보기는 부부 말을 듣고는 그걸 어떻게 가르느냐? 팔아서 돈을 절반씩 가지면 안 되느냐? 이리하여 쌍방이 동의하여 칠보기가 사고 말았습니다. 안에서 엿듣던 첫째는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그날 밤 농짝은 서울 삼촌집에 실어보냈습니다. 칠보기는 자세히 글까지 써보냈습니다. 삼촌이 편지를 뜯어보니 이러하였습니다. 삼촌 덕분에 시골에 내려온 조카는 아무 걱정 없이 잘 보내다. 삼촌에게 아무것도 드린 게 없어 미안하게 여기던 차. 기념으로 될까 하여 변변치 못한 농짝에 약간 선물을 넣어보내니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촌은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오동나무로 짠 농짝이 어떻게 좋다는 걸 한바탕 늘어놓고 나서 우리 집 귀한 사람은 가출가 온 막내 며느리인데 하며 그보고 농짝 문을 열라고 하였습니다. 좋아서 꽃단장까지 곱게 한 새며느리는 농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농짝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농짝 문을 열자 깜짝 놀라며 농문을 닫고 후다닥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판국을 모르는 삼촌은 별난 사람을 다 본다면서 둘째 며느리더러 문을 열라 하였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문을 열다 다시 닫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무슨 곡절이 있으리라고 본 첫째 며느리가 문을 열어보니 그 속에 새빨갛게 벗은 자기 남편이 있었습니다. 망신을 톡톡히 당한 삼촌은 두 아들과 어찌하면 좋은지 다시 의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둘째가 나서며 자기가 가서 죽이고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삼촌은 허락하면서 주색을 피하고 매사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귀뜸하였습니다. 또한 둘째가 아무 날에 원님을 죽이려 내려간다는 소식이 칠보기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에 칠보기는 새끼 달린 좋은 말을 서울에서 사왔습니다. 칠보기는 총명한 부하에게 둘째가 내려올 시간에 길목에 사온 말을 풀어 불을 뜯게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다리던 둘째가 덜렁덜렁 걸어오는 도중 풀을 뜯고 있는 말을 보더니 욕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말 한번 타보면 안 되겠어. 안 돼요. 이 말은 우리 고을 원님의 말이오. 걱정 말구려. 원님과 친한 사이니. 그래도 안 돼요. 그럼 내 돈 줄 테니 한번 타보면 안 되겠어. 칠복이 부하는 할 수 없다는 듯 말고삐를 넘겨주니 둘째가 말에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이때 망아지에 범의 가죽을 씌워놓고 언덕 밑에서 기다리던 또 한 명의 부하가 망아지를 풀어놓았습니다. 망아지는 어미를 따르느라 죽기 살기로 뛰고 어미 말은 범인 줄 알고 죽기 살기로 뛰니 다시 말을 탄 둘째는 서울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두 번 실수한 삼촌은 노발대발하여 셋째를 띄우기로 하였습니다. 셋째가 내려온다는 소식이 다시 칠복이에게 전해졌습니다. 신선을 봤으면 하는 것이 셋째의 유일한 희망이란 걸 안 칠복이는 산을 골라 집을 짓고 백발 노인들을 올려보냈습니다. 셋째가 걸어오다 보니 산 위에서 북소리가 울리고 하기 춤추는데 노인들이 바둑을 들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산 아래에서 김매는 젊은이에게 저 사람들이 무얼 하는가 물었더니 신선들이 내려와서 논다고 하니 바로 산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백발노인들은 사람이 가도 보는 둥 마는 둥 하고는 바둑만 두었습니다. 셋째는 신선과 말하기 무엇하여 집 기둥만 만져보며 멍하니 서 있는데 그때서야 한 노인이 얼굴을 들고 인간 사람이 왔구나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어쩔 바를 몰라 하는 셋째에게 술 한 잔 부어주며 마시라 하였습니다. 술 마실 줄 모른다고 거절하니 노인이 그 술을 들이키고는 하는 말이 이 술 한 잔 마시면 100년은 사는데 아깝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에 귀가 쫑긋하여 먹겠다고 손을 내미니 노인은 두 말 없이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한 잔 마신 셋째는 두 잔 마시면 200년을 살 것 같아 한 잔 더 달라고 하였습니다. 두 잔 마시고 나니 석 잔 마시면 300살까지 살 것 같아 또 한 잔 달라고 하였습니다. 석 잔 마시고 나니 취하기 시작하여 술이 술을 청해 만취되어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셋째의 옷을 홀딱 벗겨놓고 지은 집을 거두고는 새 노인은 사라졌습니다. 셋째가 술에서 깨어나고 몸을 보니 옷이 없었습니다. 왜 여기와 누웠나 하고 생각을 더듬은 셋째는 신선이 주던 술을 먹은 게 생각이 났습니다. 셋째는 한 잔 마시면 100년 산다는 술을 몇 잔 마셨더니 100년 지났는 모양이라고 여기며 벌거숭이로 산 아래에 내려갔습니다. 산 밑에는 웬 여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셋째를 본 여인은 두말 없이 자기 입던 속옷을 벗어주었습니다. 그걸 입고 내려오는데 머리 백발노인이 밭을 메고 있었습니다. 자기 올라갈 때 이곳에서 젊은 농부가 김을 메고 있었는데 이제 백발노인이 김을 메는 걸 보아 몇십 년은 지났다 보다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셋째는 아,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렀는가. 내가 집에 가면 부모 처자식 다 죽었겠구나. 날 알아볼 후손들도 없겠구나 하고 한탄하며 서울길에 올랐습니다. 서울에 올라가니 떠날 때 모습이 변함없었습니다. 자기 집을 찾아가니 역시 변함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며 들어가도 알 사람이 없을 건데 하고 문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삼촌 즉 아버지가 볼일 있어 밖에 나왔다가 속옷 입은 셋째를 보고 크게 호통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놈아, 너 거기서 뭐 하는 짓이냐? 정신이 나간 것이냐? 셋째는 아버지를 보더니 멍하니 한참 서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칠복의 꾀에 넘어간 걸 알았습니다. 삼촌은 삼형제를 보내어 조카를 해치려다 오히려 망신만 당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칠복이는 고을로 아내를 불러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옛날 어떤 시골에 한 과부가 살았는데 일찍 남편을 여의고 젖먹이 아들 하나랑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가난하지만 심성이 곱고 정이 많아서 자기는 힘들어도 자신보다 더 가난한 거지를 보면 못 본 척하고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안악은 자신의 처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 하나만큼은 자기처럼 고생 안 시키려고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젖먹이 아들을 데리고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해 비가 안 와서 나라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비가 안 오니 농사를 짓지 못하니깐 모두 굶주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나라 전체가 거지들로 꽉 찼습니다.
이 과부도 가뜩이나 가난한데 더가랑이가 찢어지도록 가난해졌습니다. 어찌나 가난했던지 옷을 해 입으려도 해 입을 배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소금자루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소금자루로 옷을 해 입으니 옷이 소금에 절어서 조금만 눅눅해도 옷이 축축 늘어지는, 어린 아들을 등에 업었는데 아들이 오줌을 싸니까 옷이 그만 축 늘어졌습니다. 에그 오늘은 비가 오려나. 옷이 다 젖어 늘어지는 걸 보니 틀림없이 비가 오겠어. 안악이 이렇게 주절거리는데 길 가던 마당쇠가 이 소리를 듣고 안악을 응시했습니다. 이 마당쇠는 조정에서 나온 암행어사인데 암행을 하기 위해 머슴처럼 하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이과부의 집을 지나다가 이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1년 내내 비 한 방울 구경 못했을 만큼 가물었습니다. 그런 판국인이 만약에 비가 오기라도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때 지나가던 벼슬아치가 그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과부가 등에 업고 있던 아들이 다시 오줌을 누자 옷이 더 축 늘어지지 않겠습니까? 과부는 사내가 자신을 보고 있는 건 모른 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비가 오겠네. 그것도 꽤 많이 오겠어. 이렇게 옷이 축 늘어지는 걸 보니깐. 암행어사가 혹하는 마음에 과부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여보게 아까 뭐라고 했나? 비가 올 거라고 했지. 그것도 아주 큰 비가 온다고. 그게 참말인가 확실한가? 글쎄 그럴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러고 나서 곧바로 비가 오는 것입니다. 과부 말대로 참말로 비가 오는 것입니다. 1년 내내 가뭄의 비를 만났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평범한 안악이 혼자 중얼거리자마자 쏟아진 것입니다. 벼슬아치가 당장 임금님한테 달려가서 고했습니다. 신통방통한 과부가 비가 오는 것을 정확하게 맞추었다고 말입니다. 어사는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을 임금 앞에서 소상히 말했습니다. 전하 오늘 비가 온다는 걸 용케 알아맞히는 과부를 봤습니다. 조정에서 용하다는 무당과 천체를 보는 신하들도 못 맞추는 것을 평범한 안악이 정확하게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무릎을 탁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래, 그런 용한 안악이 있다면 당장 그 과부를 당장 데려오너라. 내 지금 급히 그 안악을 써야 할 일이 있다. 마침 그때 임금이 귀한 도장을 잃어버렸거든 말입니다. 도장을 잃어버리고 끙끙 앓는 판인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데려다가 도장 찾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과부가 집에 있으려니까 대궐 사람들이 가마를 한 채 가지고 오더니 다짜고짜 가마에 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임금님 도장을 찾으러 가야 한다고 그러거든 말입니다. 당신 그 용하다는 안악이요. 임금님이 잃어버린 도장을 찾아야 한다고 빨리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서두르시오. 빨리 이 가마를 타고 궁궐로 갑시다. 비가 올 걸 그리 잘 알아맞히는 걸 보니 잃어버린 물건도 귀신같이 잘 찾을 게 아니냐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는 그런 재주 없다고 해도 어디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오해입니다. 어찌 저 같은 가난뱅이 안악이 그런 재주가 있겠습니까? 괜히 헛걸음 하지 마시고 그냥 가서 용한 점쟁이를 찾으세요. 임금님한테 가서 그런 말을 하든지 말든지 어서 가자고. 자기들은 안악을 안 데려가면 크게 혼줄이 나지 않겠습니까? 안악은 어쩔 수 없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마를 떡하니 타고 가는데 가면서 생각을 해보니 참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과부를 도장 찾으라고 끌고 가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으냐 이러고 신세한탄을 하지 않겠습니까? 임금님 명을 어겼다가는 무사하지 못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지 뭐 별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마는 남의 속도 모르고 찌걱삐걱 소리만 요란하게 나는 것입니다. 나무로 만든 가마니까 이리저리 흔들릴 때마다 찌걱삐걱 소리가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과부가 체념한 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찌걱인지 삐걱인지 죽을 날도 며칠 안 남았구나. 찌걱인지 삐걱인지 죽을 날만 남았어. 저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다는 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가 끝나기 무섭게 가마가 딱 멈추더니 벼슬아치 둘이 과부에게 다가와서 넙죽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겁니다. 여보게 제발 우릴 좀 살려주게. 그 도장은 우리가 훔쳐서 대궐문 주춧돌 밑에 숨겨놨다네. 자네가 우리 이름까지 아는 마당에 더 무엇을 숨기겠나. 도장엔 손도 안 댔으니 우리 이름만은 말하지 말아주게. 알고 보니 그 벼슬아치 이름이 하나는 찌걱이고 하나는 삐걱인 것입니다. 이 둘은 귀신같이 용하다는 안악이 있다고 해서 자진해서 이곳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안악이 자신들이 도장을 훔쳤다는 것을 알고 있나 해서 말입니다.
안 그래도 뭘 귀신같이 잘 알아맞힌다는 과부를 태우고 가느라고 가슴이 조마조마한 판인데 안하게 뜬금없이 혼자 중얼거리는 것 듣고는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찌걱인지 삐걱인지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구나. 하는 소리를 들어놨으니 뭐 어쩌겠습니까? 그만 가니 콩알만해졌습니다. 그러고도 실토를 안 하고 배기겠습니까? 과부가 임금님 앞에 가니 임금님이 그러는 것입니다. 너의 용하다는 재주로 당장 잃어버린 도장을 찾아내라. 찾으면 큰 상을 내리겠거니와 만약 못 찾으면 여기서 당장 죽이리라. 다 알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예, 대궐문 주춧돌 밑에 있을 것입니다. 거길 파보시면 임금님이 찾던 도장이 나올 것입니다. 정말 대궐문 주춧돌 밑에 도장이 있다는 거지. 거짓이면 넌 여기서 살아서 돌아갈 수 없을 거다. 임금님이 군조를 시켜서 대궐문 주춧돌 밑을 파보니 과연 도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아주 기뻐하며 안악에게 후한 대접을 해주고 천한 상민인 안악을 양반으로 승격시켜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자네는 상민이 아니고 양반이니 앞으로 아들을 공부시켜서 과거에 꼭 응시하게 하라. 어미의 그 재주를 아들이 이어받지 않겠나? 꼭 나라에 쓰임 있는 자가 될 터이다. 그래서 과부는 임금님한테 큰 상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임금님의 도장을 훔쳐간 찌꺼기하고 삐거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안악에게 12채 기와집과 1000석의 논문서를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혹시라도 언제가 자신들이 도장을 훔쳐가 범인일게 밝혀질 수 있으니까 수작을 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후 안악은 아들을 열심히 가르쳐 임금님 말대로 과거에 응시하게 했고 장원급제에서 나라에 쓰임이 있는 재상이 되었습니다. 과부 안악은 많은 재산 중 먹고 살 만큼만 남겨두고 모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복을 준 하늘에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뒤로부터는 과부는 일부러 귀가 먹은 척하고 살았습니다. 누군가 또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내라고 성화를 대면 안 되니까 아예 귀머거리 행세를 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에 대한 어민이의 극진한 사랑에 하늘이 감동해서 이런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요? 우리들도 부모님에게 정말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받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